네, 감사합니다. 저 한국사전업농 중앙연합회장 이윤만입니다. 우리 님께서 이렇게 많은 정책적인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네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농업인 단체로서 또 현재 그 국회에 발의 중인 농지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영농에 쌀만 생산하던 농지에서 이제 그 산업적인 그런 소득까지 겸비하는 이런 정책적인 것을 한번 조심스럽게 저희도 이렇게 다가가 보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런 걸 다가갈 때 농민이 이해할 수 있는 농지에 대한 제도적 받침이 뭔가 좀 현재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농민이 선뜻 다가가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좀 뭐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받침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문동환 조합장님을 통해서 현지도 보고 설명도 잘 들어서 어느 반대만 하던 기구에서 좀 뭔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농업 관련해서 농업 소득으로 간주해주는 역할도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쌀농업인들이 쌀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많다 보니까 임대했던 자격이 있든지 간에 어느 소득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들이 공익기술금에 대한 그 제도적 받침이 농의 소득으로 보아지면은 이 또한 지한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농업 소득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자재 같은 것도 농제재로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국가가 시행하는데 정책적으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려고 그러면은 농업이라는 것을 좀 큰 틀로 해서 오늘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도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조심스럽게 지금 다가가 보겠습니다. 약간 오늘 이 토론회가 좀 더 발전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고요. 그래 이제 보입니다. 20분 내려주세요. 20분. 시간이 10분 만에 하겠습니다. 영남대 영농형 태양광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배경은 넘어갈게요. 이게 국가에서 지금 상당히 추진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가지고 이걸 태양광 발전으로서 전력을 상당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70% 이상 산지죠. 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20%가 농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에는 자꾸 이렇게 이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파란색, 초록색이 산지고요. 농지는 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농지가 이제 빨간색이 아무래도 좀 확대돼 보이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데 이것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농지를 농지 소유자가 다 농업을 경영하는 게 아닌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소장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는 이 대부분 산지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적격한 땅이 농지 외에는 도시인데 도시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실 그 땅값 임대 놔 가지고 태양광 해봐야 별 소득이 안 되고요. 결국은 농지가 상당히 소득이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태양광을 가리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좀 그르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농림수산부가 처음에는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그림을 보시면 많은 그 작물이 식물들이 햇볕이 쭉 들어오면서 보상점을 거쳐가지고 광파점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햇볕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식물이 이 광파점이 있거든요. 비교적 사탕수수나 옥수수 같은 것은 광파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작물이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는 벼 같은 경우만 해도 이 광포화점이 의외로 우리가 아는 정도보다도 상당히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햇볕의 10%면은 벼 작황이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밀 같은 경우는 아주 더 낮고요. 여러 가지 작물들에 따라서 광포화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이거를 음지식물이냐 양지식물이냐 음지 양지 중간점에 되는 식물이냐를 구분해 놓고 그것을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농지가 밭으로 이루어졌는 것보다 논으로 이루어졌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식물들이 왜 그러면은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만은 아니냐라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그 광포화점과 아울러 엽록체의 광정위 운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엽록체가 만약에 햇빛이 식물 자기가 필요한 광보다 약하게 되면 이 표면에 도열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햇볕을 다 수용을 해서 그 영양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빛이 강하게 되면은 이 엽록체가 파괴가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파장과 UV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엽록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엽록체가 이렇게 줄을 씁니다. 이게 강정위 운동이에요. 이거는 식물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식물 하시는 분은 다 압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이런 빛을 쫄 때마다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식물들마다 이 빛에 적합한 크기 양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양의 빛을 주면은 그만인 게 아니라 식물한테 해로워요. 왜 그러냐면은 수분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식물들은 또 수분을 또 뺏기게 됩니다. 열이 올라가면 이 식물들이 자기 이 표면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수분을 증발을 시키면서 잡열을 갖다가 흡수해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름에 땀이 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요. 그러다 보면 물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온도를 유지하는 데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빛은 그래서 식물한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 영농형 태양광을 이렇게 하는 양이 식물들에게 적합하게 딱 알맞는 포화점까지 주느냐라는 건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벼를 본다면은 현재 벼가 크고 있는 우리나라 기후에서 약 한 40% 정도의 빛은 물론 그게 정확하게 40은 아니겠지만 또 위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40% 정도 이상은 필요 없는 빛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솔라 쉐어링이라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솔라 쉐어링의 뜻은 햇볕을 작물과 태양광 발전과 나눠 가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2010년부터 일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례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각종 식물들 땅콩, 양파, 무, 메밀, 감자, 보리파 등이 이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작황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잎 가운데가 비어있는 작물로서 햇빛이 강해도 잘 생육됩니다. 이런 파 같은 거는 햇빛이 많아도 잘 생육되는데 어떤 부분은 차광률 관계없이 생육이 고르나 남쪽 끝단은 직사광선이 센 곳입니다. 이쪽이 오히려 불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품종별로 햇볕의 양이 적절한 건지 많은지 혹은 뭐 얼마든지 많아도 되는지라는 것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학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작물이 얼마만큼 햇빛이 필요한 것이 적절한지를 파악해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에서 이 농업은 하늘을 쳐다보고 우선은 해왔기 때문에 이 광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는 대로 광을 그냥 받아서 그 해 작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냥 흉년이다 풍년이다 하고 넘어간 그런 어떤 형태의 농업이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예 이 온실을 이용해서 이걸 열고 닫으면서 그 빛의 양을 적절한 양이 얼마인지를 연구를 뭐 프라노프라든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연구소입니다. 이런 데서 그 생육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독일에서 나온 어떤 시뮬레이션 연구의 결과인데요. 독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먹는 식물들이 어떤 것은 광이 많을수록 좋고 어떤 것은 광이 많으면 안 좋고 어떤 것은 현재 광이 적절하다라는 어떤 결과들을 이렇게 분석해 놓으므로 해서 농민들이 지금 이런 작물들을 할 때는 적절히 광을 차단해 주는 것이 농사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데이터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 3, 4년 됐습니다. 4, 5년 정도 됐는데 이런 어떤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서 뭐 오창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몇 군데가 한 4, 5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여기 남재호 이사님께서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 솔라팜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으로서는 제일 먼저 이것을 도입한 회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 실정 사업 얼마나 이 작황들이 되느냐라는 시범 사업들을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 솔라팜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보리, 파, 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난 2년간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시범 사업에서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규모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규모 많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제가 갖고 있는 50kW 약 한 1년 반, 2년 정도의 보리파 밀의 경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연구하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이 그 작물들이 이런 태양광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100이라고 한다면 태양광 시설 아래에서는 대체적으로 80%, 70%, 80% 후반 이 정도의 그 작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이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서 8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기준을 이런 데이터에서 얻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은 단순하게 태양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이 시설물을 했을 때에 작황이 약 한 20%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값싸게 그것을 보충을 해서 거의 100%로 맞춰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 연구 타겟으로 삼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타겟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 농민들이 그런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민들이 여력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값싸게 해야 된다. 값싸게 접근하는 방법 중 그런 어떤 이 감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기존에 어떤 이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들 중에 대표적인 게 아시바 공법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만든 비계 파이프 연결 구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솔라팜에서 만든 그거를 갖다가 좀 진일보하게 만들어서 좀 더 튼튼하게 한 트러스 3층 삼각 구조로 한 거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의 기둥에다가 뭐 이 솔라 판넬을 4개를 달든지 아니면은 12개를 달든지 대규모로 다는 이런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연구들이 조금 더 싸게 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어떤 파이프 스마트 파이프 공법이라 해서 만들어낸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요 얘기를 오늘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요 얘기는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 파이프 공법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있지만은 오늘 시간도 그렇고 해서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영농형에서 물 문제가 생깁니다. 위에다가 태양광 판넬을 갖다 대면은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한쪽 끝으로 다 모입니다. 한쪽 끝으로 다 모이게 되면 그 끝부분에 물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생기고요. 만약에 이게 이 영농형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 얇고 긴 모듈을 쓰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에 약간 물이 많이 고이는 어떤 편차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도 저희들의 한 연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좀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래도 연구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작황을 좀 늘리려면은 해가 지고 나서 LED에 660 나노메타를 좀 쬐게 되면 LED 660 나노메타가
파이토크람이라는 피그먼트, 즉 이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효소가 활성화되면은 잎에 광합성에 의해서 형성된 엽록소를 열매로 옮겨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 작용 때문에 이 작황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클수록 낙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밑에다가 물순환 시스템이라 그래서 우리도 기와지붕에 가보시면은 빗물 떨어지면은 하수구로 한 곳으로 물 모아가지고 보내는 그 양철 구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값이 싸요. 그 구조를 우리가 한번 여기다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이 LED 시스템을 적용하고 물순환 시스템을 적용해서 스프링쿨러로 가물 때 물을 모아놨다가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판넬 위에 떨어진 물을 다 모았다가 비가 안 올 때는 이제 가물 때 물을 뿌려주는 이런 걸 했더니 요거는 사실은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지역은 별로 필요가 없겠지만 물이 풍부하게 공급 안 되는 부분에서는 특히 밭작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 결과에서 확인했습니다. 사업 부지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적용한 사업 부지입니다. 이건 이제 제 연구시설 우리 영남대 안에 있는데요. 영남대 안에서 이런 사업 부지를 주셨고, 이런 이 공법 아주 싼 공법으로 이용을 했고, 요거는 상용화 모듈을 이용했고, 여기 물순환 시스템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 물탱크를 지금은 여기 물탱크가 4개입니다. 요즘 비가 한번 오면은 양이 크기 때문에 이 물탱크를 4개로 늘렸고요. 여기 스프링쿨러가 작용돼 있고 절반은 LED가 적용돼 있고 절반은 LED가 적용돼 있지 않고 또 이 앞쪽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 앞쪽에는 비교 부지로서 아무런 시설이 없는 일반 농업 천수답 농업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을 작황을 1년 반 정도를 해봤습니다. 요것이 지금 대조군이고 요 지금 아까 그림에서 보신 실험군은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의 절반은 LED를 썼고 요 부분의 절반은 그냥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만 썼습니다. 요 LED 양은 그래서 우리가 조절하기를 태양광에서 발전했는 양의 1% 미만 1% 미만이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작은데 LED가 워낙 전력을 적게 먹기 때문에 해지고 나서 3시간에서 6시간을 660 나노메타를 26수 이상으로 쪼개 되면 그 정도 양을 씁니다. 그래서 크게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고 요 그림은 보리 작황입니다. 요 그림은 파 작황입니다. 파 작황에서 보시면은 요게 요 부분이 아무런 시설이 없는 대조군이고 요 부분이 태양광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또 뭐냐면은 그러면서 저희들이 날씨 정보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일사량입니다. 요거는 압력이고 바람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습도고 이거는 비가 온 양이고 이거는 온도고 요거는 윈드 스피드 태풍 올 때도 저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 세 점을 보시면은 이게 지난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에 태풍이 많이 불이닥쳤는데 우리 영농형 시설로 직격해서 태풍이 3번 왔어요. 그 중에 한 번은 거의 15m, 16m/s 이상으로 왔어요. 그렇게 태풍이 왔던 전례고요. 이렇게 태풍이 왔는데 이때 파를 심었는데 이 모듈이 바람을 상당히 와류를 시키고 바람을 막아줘서 상당히 그 작황이 이 시스템 밑에서 작황이 더 좋았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발전량을 쟀습니다. 발전량을 재보니까 저희들이 기록한 일사량과 발전량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학적 데이터로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LED를 사용했는 양은 전체의 태양광 발전량의 0.8%입니다. 1% 미만입니다. 퍼센티지가. 그렇게 작게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황을 보시면은 보리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리는 이게 일반 노지입니다. 일반 노지를 100으로 봤을 때 태양전지만 있는 곳은 108, 태양전지하고 LED가 있는 곳은 117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목표가 100%까지 감수를 올리는 건데 이런 시설을 하고 나서 작황을 해봤더니 오히려 100%보다 더 많이 나온 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 이제 시험 성적입니다. 시험 성적에서 회분이나 뭐 이런 이 성분들입니다. 요거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그 안에 성분을 조사해 봤더니 이 노지에 비해서 태양광 아래 햇볕을 적당히 조절해 준 데서는 단백질이 훨씬 많았습니다. 보리에 단백질이 더 많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고무적인 영양가 분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파입니다. 파의 작황을 보시면은 노지를 경량을 했을 때 100인데 태양전지 쪽은 오히려 90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LED를 줬는데 138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파는 확실히 햇볕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아까도 그 일본의 작황을 보시면은 파는 태양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아도 좋다고 되어 있는데 파의 경우는 이 태양광을 가리게 되니까 작황이 90으로 떨어지는 걸 확실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LED를 쏴줬더니 파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또 보상이 일어난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파가 아주 흉작이었잖아요. 그 바람 때문에 태풍이 너무 많이 와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이 태양광 발전 이 시설물이 바람을 막아준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양가 성분으로 보나 작황으로 보나 우리가 연구만 조금 더 하면은 농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고 훨씬 더 작황이 좋게 또는 영양가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영농형 태양광을 접목할 수 있겠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이 지금 현재의 이슈 사항인데요. 이제 절대 농지가 벼 작황하는 절대 농지를 아직은 발안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농로의 이격거리 제한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태양광 시설 안전성 관련해서 주민 인식이 안 좋다는 거죠. 태양광이 들어옴으로 해서 뭐 고전류가 흐르지 않느냐, 전자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민 갈등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장 지주들이 이래 이 태양광을 발전을 다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작농은 어떻게 하느냐? 소작농은 농사 지으면서 더 불편한데 아무런 혜택도 없으면은 그 소작농 농민이 좋아하겠느냐? 막 이런 부분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고 다만 저희들은 더 농민들이 잘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더 좋은 결과로서 보답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뭐 여러 가지 실험했는 거. 근데 일단 요 지금 정재학 교수님, 정재학 교수님 내리는 거 어떡해요? 참여 종료. 예. 자, 그러면은 정재학 교수님 발전 잘 들었고요. 이어서 바로 작물 재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듣고 난 다음에 함께 저기 토론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네. 대충 할 일은 다 하려고 하죠. 왜 안 떠요?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돼요. 화면 공유. 예, 화면 공유돼 있습니다. 아래쪽에 누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올리고 내리고 이게 뭐 문제예요. 시스템이.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는 뭐 태양광 모듈 자체보다는 태양광 모듈 하에서 농작물 재배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는 뭐 다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농업의 이 공익적 기능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일부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식량,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기능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농업 농촌이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어메니티나 또는 환경 보존에 주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특히나 이제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이러한 이 공익적 기능이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가지 보조 이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되겠습니다만 수자원 확보 및 홍수 방지, 전통 문화의 계승, 식량 안보, 환경 보전, 경관 보전, 지역 사회 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을 2018년에 흑이날에서 흑이날에 농촌진흥청에서 토양의 환경적 가치를 연간 281조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이 크레이에서 내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농업의 이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액이라고 해서 환경 및 농촌 활력 제고, 지역 균형 발전,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농촌의 어메니티 보전. 그래서 어메니티에도 이제 많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재경감, 또 식량 안보. 그래서 이건 뭐 한 28조, 살리면 한 49조 이렇게 계상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뭐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연구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경제 수준 향상에 따라서 이 도시에서의 이 아스팔트 문화, 아파트 문화가 이제 좀 피로감 때문에 농촌으로 자꾸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좀 지향하는 쪽으로 점점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돼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농촌의 이 어메니티 이 수요는 점점 커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한국 농촌의 현실이 어떠냐면요. 농업 인구수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농촌 인구가 감소해 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의 4.3%만이 농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제 감소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또 농촌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 인구의 65세 이상이 44.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도농 간의 이 소득 격차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민에 비해서 농가의 소득은 도시민의 한 62%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고령층이죠. 농촌의 고령층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농업 농촌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현재 뭐 이 균형기촌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향후에도 도농 간의 이 소득 격차를 좀 줄여줘서 농업 농촌에서도 좀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인 뭐 이슈가 되어 있고요. 기후 변화 또 지구 온난화 문제 등으로 이제 환경 문제가 21세기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당면한 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따라서 우리 정부 문정부 들어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죠. 청정 에너지 비율을 좀 높이자 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우후죽순으로 많이 이렇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안시 충남도죠.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몇 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이 허가 제한이 가장 많았던 게 이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잘 돼서 이 건설이 되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다는 이런 지적들이 좀 매스컴을 통해서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것들이 좀 우리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태양광 발전소에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솔라팜 또는 한국영농형 태양광협회 자체에서 분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요. 또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이제 그 영농형 태양광의 이 취지는 결국 농작물 재배를 통해서 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좀 증대시켜보자라는 데에 그 취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태양광 모듈을 설치함에 따라서 그 하부에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이 그늘이 지게 됨에 따라서 약 뭐 20% 정도 내외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광합성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량이 감소하고 또 도장을 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아까 이제 똑같은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정 교수님께서도 이 그림을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아까 이제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이 태양광이 좀 남아돌 수도 있다. 광파점 이상의 광량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독립된 개체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불락 상태일 경우에는 한낮에 한여름에 쨍쨍 햇빛도 사실은 광파점에 달하기에는 부족한 광량인 것으로 이렇게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느티나무나 이 작물은 아니지만요. 느티나무나 설탕, 단풍 이런 것들은 낮은 광도 하에서도 광파점에 이르고요. 사탕수수나 옥수수 같은 이제 C4 식물이죠. 절대 기원 식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광도, 높은 광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광파점에 이르려면요. 당연히 수량도 많죠.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쌀의 2배 정도, 또 콩 같은 거에는 뭐 3, 4배 정도 똑같은 면적에서 수량을 올리고 있거든요. C4 식물이기 때문에. 또 광포화점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느티나무나 설탕, 단풍과 같은 이 그늘이진 상태 하에서도 광포화점에 이를 수 있는 광합성 속도가 괜찮은 이런 작물들을 좀 발굴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C4 식물인 사탕수수나 옥수수, 또 느티나무, 설탕, 단풍과 비교한 중간에 있는 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약간 그늘이 져도 이것은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작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작물들을 발굴해내고 또 그늘 하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을 갖다가 육성해내 가는 거죠. 그래서 영농형 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그런 품종을 또 육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확산되어지면 이러한 육종 연구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실증 및 보급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요건 아까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건 이제 아까 이 솔라팜이죠. 솔라팜이 상당히 일찍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라팜이 충북 오창을 중심으로 해서 전남 나주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작물들을 이렇게 수년간 테스트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그늘 태양광 모듈에 의해서 그늘진 만큼 정도 한 20% 내외 정도 대조군에 비해서 수량이 좀 낮아졌다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솔라팜과 제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면은 이제 추천별을 썼습니다만 2019년에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 13.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솔라팜의 이 대표께서 농사를 원래 잘 짓는 분입니다. 그래서 잘 져서 그런지 감소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감자가 되겠습니다. 감자는 대략 몇 퍼센트냐면 여기 보시면 대조구가 한 2.7톤 정도 나오죠. 2.7톤 정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처리구죠. 처리구는 한 2.4톤 정도요. 이건 20% 이내로 수량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 좀 넘게 감소를 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추입니다만 이 베타 프레시라는 품종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곡류작물은 이제 그늘의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채소 작물은 오히려 좀 이 곡류작물에 비해서
그늘의 영향이 좀 적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양파입니다만 양파가 이 6.6톤이죠. 6.6톤의 처리구가 한 5.9톤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1.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또 무가 되겠습니다만 무는 또 이 감소율이 좀 컸죠. 그래서 24.6%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가 좀 감소율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실험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후 지역에서 수년간 한 평균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후라고 하는 것도 매년 달라지고요. 기후 조건에 따라서 토양의 상태도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한두 해 실험한 것을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솔라팜에서 작년도에 태양광 모듈별 실험을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형과 양면형과 투과형, 그래서 대조구까지 포함해서 4개 구를 만들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 나왔던 일반형이 되고요. 이건 양면형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태양광 포착을 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이건 일부 이 그늘지는 것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군역을 들어서 햇빛이 작물에까지 투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자를 충북고창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품종은 수미를 가지고 했고요. 제식거리는 이렇게 했고요. 수영구 배치는 3반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작물학적 특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는 보시면 이게 이제 생육 및 수량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자는 보통 뭐 한 27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강원도 지역에서는 뭐 한 30몇 톤까지도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수량이 많은 건데요. 그래서 한 2.7톤 나왔는데 일반형이 한 2.3톤, 양면형이 한 2.2톤, 투과형이 한 2.3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대조구가 2.7톤이고 처리구의 전체 3개의 평균이 한 22.3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14 내지 16% 정도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수량이 감소했고요. 다만 이제 우리 통계 처리를 해보니까 이 처리구 3개죠. 3개 간의 유의성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그래도 투과형이 좀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 이 고찰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약 14% 정도 감소를 했고요. 전체 평균 수량은요. 그다음에 총 수량은 한 16% 정도 감소를 했고요. 투과형이 양면형에 비해서는 약 10% 정도 수량이 높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이 되는 게 일반형도 여기서 투과형 양면형보다 수량이 좀 낮게, 물론 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한 번 실험을 작년에 한 거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3, 4년간 똑같은 처리를 해서 한 것을 가지고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이제 연구비 지원이라고 하는 게 뭐 1년 해고 말다, 또 뭐 사실은 한 5년쯤 해야 되는 연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년에 맞춰지는 것도 있고 3년에 맞춰지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좀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한 14 내지 16%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태양광 모듈 설치에 따른 성분의 변화는 없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분 이제 분석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성분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수분, 해분, 단백질, 지방, 단백질, 비타민, 뭐 일부 미네랄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보면 성분에서 단백질 지방이죠. 이런 거는 이 처리구죠. 처리구 그늘이졌을 때 좀 낮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대조구는 2.6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처리구는 낮았어요. 이건 유의성이 물론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대조구가 좀 높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분은 좀 떨어진다. 그늘이진 상태에서 자란 것은 좀 성분이 낮다. 감자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배추죠. 배추도 마찬가지로 일반형, 양면형, 투과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난개법 탄반복으로 실험을 했고요. 생육 및 수량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한 대조구가 한 11% 정도 높았습니다. 수량이요. 높았고, 이건 이제 성분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 11% 정도 채소가 곡류에 비해서는 수량 감소가 좀 적은 편이다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좀 되겠고요. 그래서 여하간 이 영농형 태양광 이 발전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여기에 적합한 품종 육성, 선발도 함께 연구가 되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금속도 좀 분석을 해달라 이런 얘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금속 8개죠. 8개 이 검출량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이거는 이제 기껏 뭐 3년 정도 설치된 흙에서 이 분석을 한 것인데요. 20년, 이게 이제 시한이 20년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하면 20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20년이 되었을 때에 이런 중금속이 좀 축적이 될 거냐,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준치가 25, 4 이런데 0.15, 2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조구나 일반이나 거의 같단 말이죠. 구리도 같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영농형 태양광을 좀 뭐 확산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의 이제 고령화 이것도 좀 극복해야 되고요. 또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좀 농촌에 와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제가 보면 이제 교육 문제가 농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그래서 뭐 돈벌이가 좋다면 공기 맑은 농촌에서 다 살고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득, 도농 간의 소득 이 불균형을 갖다가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이 좀 확산이 돼서 농가 소득을 좀 증대시켜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모듈이나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태양광 차광률을 어떻게 하면 좀 감소시키는 그런 태양광 모듈로 만들 거냐.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을 쫓아서 이동을 하면서 발전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차광률을 좀 적게 해도 된단 말이죠. 좀 틈새를 넓히자 이 말이죠. 틈새를 넓혀서 차광률을 좀 적게 하고 대신 발전량은 떨어지지 않도록요. 뭐 그런 태양광 모듈을 만든다든지, 모듈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또 모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바라기처럼 태양광을 향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태양광을 포착하도록 한다든지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까 낙숫물 얘기도 했습니다만 낙숫물을 적게 떨어뜨리고 차광률을 적게 하고 또 수량 감소를 좀 완화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죠. 제도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음성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무 같은 것들은 이제 뭐 특히 이제 인삼 같은 것들은 음지에서만 자라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은.
햇빛이 많은 데서 못 자라니까요.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또 이제 인삼이나 또 삼지구엽초 같은 이 그늘 아래서만 자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연구를 해야 돼 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라팜에서 일부 연구를 했는데 문제는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니까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서 인삼의 인삼 재배에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상당히 높이 띄운다든지 해서 그늘을 지게 해서 인삼을 재배한다든지 음양곽을 만드는 삼지구엽초를 재배한다든지 약용식물 중에서도 일부는 내음성이죠. 이 그늘에 좀 강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농가 소득으로 직결시키고 또 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소득도 좀 올리는 이런 복합 연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도복성 쓰러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온실은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다회성이 없기 때문에 쭉쭉 그냥 키만 연약하게 자란단 말이죠. 이러한 문제들 또는 광합성 품종 같은 것을 육성해야 되는 문제들 또 태양광 영농형 재배기술 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행해져서 이 영농형 태양광 이 확산에 이렇게 해야 좀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복 문제, 낙수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연속적으로 우리 보성의 농민의 한 분으로서 실제로 이 문제에 가장 경험을 갖고 실행하고 계신 문병환 선생님을 모시고 문병환 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마이크 켜시겠어요? 잠깐만요. 네. 공유하면 되나요?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됩니다. 파란 밑에 파란 단추. 예, 됐습니다. 예. 우리 소리 나가냐? 반갑습니다. 농업인 문병환입니다. 우선 이은만 회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먼저 지금 우리 정재학 교수님이나 우리 윤 교수님, 우리 농업계에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은만 회장님하고 저하고 농업인은 둘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두 분께서 이렇게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해 주신 것을 보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계에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노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하고 이게 되니 안 되니 반대만 하고 있으니 이게 이 전라도 말로 호랭이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서 짧게 몇 가지만 제가 해왔던 과정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즘에 병원에서 계속 입원했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몸이 좀 자유스럽지 못한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되냐? 먼저 이야기 순서는요. 제가 해왔던 그 영농형 태양광 영상이 있는데 영상은 오늘 보낼 수가 없어서 못 보내드렸고 왜 영농형 태양광을 좀 해야 되는가 이걸 농지법의 근거를 통해서 좀 진행을 좀 했고요. 그럼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 태양광 발전소를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재우 영농형 태양광협회 이사님이 와 계시는데요. 함께 지금 맨 처음에 2016년에 충북 오창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수를 이렇게 연구를 해왔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 보성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먼저 왜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농지법을 한번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 봤었을 때 현재 이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법의 목적에 부합한가를 제가 한번 봐봤는데요. 이게 부합하다고 저 결론이 낼 수 있겠죠. 먼저 농지 소유 이용 및 보존에 대해서, 그리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로 원상 회복이 용이하다. 그리고 기존의 축사, 버섯사 등은 보다는 원상 회복이 용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현재 자료에 보시다시피 왜 영농형 태양광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산지에다 해놓은 태양광하고 제2 논에다가 해놓은 태양광을 비교해서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축사는 진흥구역 내에도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철근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 불구하고 영농형 태양광은 우리 시설을 할 때 뭐 스파일러 공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솔라팜에서 시설을 했는데요. 어떤 콘크리트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고 설치한 게 아니고 이렇게 파일을 박아가지고 거기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전혀 들어가면 역시 이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농지로 원상이 원활하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부에서는 농사를 짓고 상부에서는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구성함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으로 농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해보고 나니까는요. 지금 우리 논농사를 지었을 때 직접 생산비가 시바르당 300평당 통계청의 내용을 보면 시바르당 50만 4,280원 정도 생산비가 들었는데요. 이걸 차감하고 태양광의 투자비가 1억 9,600만 원을 투자를 했었는데 태양광 전기 생산 소득으로서 1,276만 8천 원, 그리고 작물 소득으로서 아까 생산비를 절감하고 115만 7천 원 정도 순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383만 6천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영농형 태양광을 꼭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지금 LH에서 이렇게 부동산 투기 문제를 가지고 농지를 잠식에 들어와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파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170만 헥타였습니다. 170만 원 총 경지 면적이. 근데
2019년 또 말 보면 158만 헥타로 농지가 줄었어요. 보면은 녹색은 다시고 지금 노란색은 지금 논의되겠는데 판면적은 그렇게 급격히 줄질 않는데 논면적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 표로 나타났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거는 아무리 농지를 규제하고 이렇게 절대 농지로서의 그 보존하려고 정부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농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왜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 영농형 태양광을 하기 전에 농촌 일반 태양광이 되겠죠. 농촌에 지금 여러 가지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농촌 태양광, 농촌에다 태양광을 농지에다 태양광 시설을 하다 보니까 우선 지역민들과 아주 갈등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임야 특히 산지에다가 이렇게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숲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농지에다 하다 보니까 농지의 지목 변경에 따라서 농지가 감소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태양광으로서 영농형 태양광 극복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지 보전 및 환경 보전할 수 있겠고 그리고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이 영농형 태양광이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업 달성, 농업인 소득 증대 그리고 아까 우리 윤 교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촌 마을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돼야 되니까 이 영농형 태양광이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2019년 말 보면은 전국에 228개 시군구가 있는데요. 소멸 위험 지역이 지금 97곳이 지금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 비율을 보면 44.7% 증가됐고 농업 승계자가 있는 가구는 8.4%가 불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느냐? 이건 농가 소득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농업인들과 발전 사업자들 간에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농업인들은 지금 농지를 보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농지를 보존해서 태양광을 하려면 이 영농형 태양광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농을 지속해야 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농업인이 중심이 돼서 한다라면, 지금 농업인들이 그렇게 우리 이은만 전업농 회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것들만 지켜가면서 한다라는 것을 농업인들한테 이해시키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보급이 안 된 이유가 간단합니다. 산자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출을 해주고 있냐면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으로 자금 지원에 대한 거를 좀 내용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농협에서 조합원 실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듯이 농협과 함께 해가지고 행정하고 해서 연일에 영농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임대 농민들이 농지 소유주가 농지를 가져다가 거기에 발전 사업을 해놓고 밑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농지가 훼손이 될 것이다. 즉 지금 버섯 재배사랄지 이런 것들 종전에 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똑같은 측면에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후관리 방법을 좀 더
제도를 개선해 간다면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인허가 대행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농민들이 지금 지역에서 반대가 있냐면 농업인들은 인허가 절차를 해야 갈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허가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고 가면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인들에게 대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아까 우리 유영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인들의 교육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국가가 지금 청년농, 청착농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청착농 보니까 월 100만 원씩 해가지고 뭐 3년 동안 3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씩 세워가지고 해주면은 같은 청착농 육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좀 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상대 농지에다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이 5년에서 한 해 연장이 8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30년으로 좀 연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됨에 따라서 또 지자체하고 이격결의 문제랄지 절대 농지도 규제를 과감하게 손을 좀 대야 됩니다. 과감하게 손을 대할 게 뭐냐면은 마을에 지금 집단화 이야기를 어제도 토론을 해보니까 집단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단화를 하려면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폭을 넓혀주려고 보면 해야 되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면 그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어떤 농가는 상대 농지에 농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농지는 상대 농지에 농지를 소유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집단화해서 참여를 시키려고 그래도 참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농가로 봤었을 때 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한전 선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뭐 학계, 농업계, 뭐 정부에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보급하려 한다 하더라도 선로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보여주는 게 좀 적어서 보급이 더디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들이 뭐 단지를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계획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계 교수님들 계시는데 93년도에 이제 UR이 시작이 됐고요. 그때 이제 2019년도에 WTO 개도국 시기가 이제 우리가 상실이 됐는데 우리가 포기를 했죠. 그때 1993년에 이제 뭘 했느냐. 그 이후에 UR이 시작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도 쌀은 절대적 수입은 뭐 않겠다 이리 했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니까 그때 투입이 됐던 돈이 하죠. 42조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42조 8천억,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119조 원, 한 200조라는 돈이 농촌에 투입이 됐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냐라는 거죠. 지금 이 탈농, 이농을 해서 농촌은 이제 폐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냐? 소득 감소다라는 거죠. 그 토지에서 적은 토지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게 됐더라면 즉 영농형 태양광이나 이런 것처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다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라도 영농형 태양광은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유은 교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해주셨어요. 농촌의 이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토양의 환경적 가치랄지 농업의 당원적 가치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산업계에서 지금 전기 생산을 위해서 농지가 필요하다라고 들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괴리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것이 이 영농형 태양광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이은만 쌀전업농 회장님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을 이해를 좀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걸 꼭 하자라는 이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한번 주선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오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자, 지금 남은 40분 동안 가장 쟁점 사항부터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 사항은 뭐냐면은 농지의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설치를 하면은 소유자에게만 이득이 흘러가고 경작자는 이득이 흘러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설이 설치되면 수확이 감소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여기에 제일 핵심적인 반대 논리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문병환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걸 까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거인데요. 지금 현재 임차인도 농지는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예. 그럼 임대인이 임차했던 농지를 가져다가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내가 경작해야 될 면적이 줄어든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 논리는 맞습니다. 근데 역으로 임차하고 임차 논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논을 임대인한테 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99km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행법상. 예, 뺏겨도 900평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900평을 주고 내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자기 소유 농지 900평에다가 99km만 하면은 20마제기의 농사를, 남의 농사를 짓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파일 지금 홈 새 슬라이드에 지금 이가 이제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지금 우리 지금 먼저 이 농사짓는 농인데 지금 이 임차인이 자기 땅은 조금만 갖고 있는 거고 있든 간에 한 이 정도만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차인 소유 농지고 요거는 임대인 소유 농지예요. 예? 농사 짓는 건 이만한 면적인데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농사 짓는 거에 요 900평 요것만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임대인 논에는 이거 설치를 못 하는 거네. 그렇죠. 예. 임대인 논에는 설치 못 하고 자기가 농사 짓는 게 이거면은 자기 임차인 자기 소유 땅하고 빌린 땅하고 이게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건 요 면적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임대인 여기는 뭐 설치하면 안 되나요? 임대인이 자기 논을 임차인이 임대인 논을 이만큼 가져왔다라는 거죠. 가져왔다. 아, 가져왔다 이거지. 가져왔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인원밖에 못 하는 거죠. 인원밖에. 이놈은 임차인에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안 짓는 사람이죠. 예? 이게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네. 예. 자격이 없다 이거지. 예. 자격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땅을 빌려 가지고 이 사람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지금 왕창 이 땅을 임차인한테 빌려줘 가지고 땅 주인은 따로 있고 이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은 이게 이 사람 논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이 임대인 논이야. 이 논이.
임대인론인데 이거는 설치를 하면은 이거 말 그대로 조금만 하는 거예요. 조금. 그놈밖에 뭐 하는 거예요. 요것만 이제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예. 이 사람은 만약에 이제 옆에다가 내가 이거 이 사람 논이 있어. 임차인 논. 예, 예. 임차인 논 임차인 그 자기 논에 요거 이만큼 설치하면 이건 다 그렇죠. 자기 예, 자기 예, 뭐 예. 이게 임대인도 자기 이쪽 논에 설치는 할 수 있네. 누군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죠. 설치를 할 수 있죠. 설치는 할 수 하나 있고. 인원밖에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쨌간에 이 사람이 지금 농사를 짓는 거는 예. 자,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요. 이 사람이 임대 이건 임차인 논이야.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논이고 이 사람이 이까지 농사를 다 지어. 농사를 예, 지는데 예. 어쨌간에 전기를 생산하는 거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요 두 군데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거는 소유주 임대인 거이고 이거는 그치.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A하고 B가 있는데 예. 하여튼 두 군데 설치할 수 있는 거네. 900평씩. 예. 900평씩. 예. 그러면 요거는 땅 소유주 임대인 소유주 뭐 몫이고 요거는 실제 농사 짓고 있는 사람 몫이다 이거지. 그렇죠. 이게 일어난 농촌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예. 요걸 그림을 좀 그려 가지고 몇 가지 케이스로 싹 나눠 가지고 설명해 주면 확실하게 간단하네. 예. 왜냐하면 예. 900평밖에 요걸 허용을 안 해주니까 한 사람당. 그렇죠. 예. 일단 그게 핵심이야. 네. 내가 10,000평, 20,000평 농사 지어봐야 다 소용없어. 실제로 전기 설치할 수 있는 거는 한 사람도 900평밖에 안 돼. 여기 네, 안 900평이 여기에 이제 100kW, 99kW, 100kW 예. 설치하는 거니까. 이하. 예. 요걸로 이제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회장님, 이만 회장님 보셨습니까? 이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네. 근데 교수님 여기서 내가 좀 추가를 해드릴게요. 예, 추가로. 여기서 보충이 뭐냐면 예, 여기 전기 설치를 했잖아요. 예, 임대인이 가져다가 예. 임대인이 왜 너는 남한테 임차를 해드렸겠어요? 잠깐만요. 어떻게 한다고요? 임대인이 예, 왜 임차를 해줬겠습니까? 임차를 해줄 너는. 적에는 네. 농사를 질 수 있는 여건이 안 여력이 없기 되니까 때문에 내준 거예요. 내준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발전소 시설을 했어. 예. 그럼 그 시설했어. 밑에 영농을 어떻게 할까요? 임농 어떻게 해야 돼? 임대인은 못 합니다. 임대인은 안 이거 해요. 못해. 네, 안 해. 아, 그러면 요것도 임차의 몫이 되는 거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해먹는 거네.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다 거. 먹는 거야. 두 개 다 먹는 네. 거네. 그러면 네, 확실하네. 임대료도 안 주고. 아니 그러니까 요것만 확실하게 그림만 확실하게 그리면 이거는 끝나는 거네 게임이. 그림만 그려가지고 야 이건 네. 이런 경우 요렇고 저런 경우 저렇고 해가지고 응. 딱 다이어그램을 그림을 딱 만들어 갖고 임차인은 어떤 경우에도 손해 안 본다.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예. 손해 안 본다. 요것만 확실히 해주면은 반대의 목소리가 쑥 다 들어가겠어. 예. 응. 예,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걸 예. 그러고 저기 그리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예. 그 설명하면 참 좋겠네요. 예, 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한번 쫙 해면은 확실하게 다 이해가 돼. 예. 예, 그러면 됐습니다. 아유, 저기 제일 중요한 요 일단 세이브 해놓고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일단 핵심적인 문제는 일단 풀렸습니다. 그죠? 저기 여기 보셨습니까? 이현만 회장님만 안 보셨네 아직. 요것만 이제 여기에 해결되는 비전. 요거를 한번 그림을 깔끔하게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따로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 네. 전원농협회 가지고 따로 한번 요 그림만 차트 딱 그려가지고 몇 개 딱 그려갖고 설명합니다. 자, 다른 거 좀 먼저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한국농심 최정민 기자님 오셨어요? 뭐 마이크 뭐 켜놓고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예. 저기 오시지 않. 저기 앉아. 자, 남재우 일단 그 중요한 질의는 일단 끝나고 이제 토론자로 지정된 우리 남재우 이사님 지정 토론자로서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국 영농형태양광협회 남재우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네. 먼저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쁜데요. 네. 기쁜 이유는 오늘 토론회에 지금 이은만 회장님, 네.
그다음에 보성의 문병환 조합장님, 그다음에 윤성탁 교수님, 그 농업계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토론회에 의견을 발표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굉장히 여러 군데 토론회를 다니고 그랬지만 주로 산업계 분들이 계셨지 농업계 분들이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업단체나 이런 쪽에서 반대하시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무관심보다 그 반대의 목소리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뭐 내용들은 사실은 앞에서 발제하신 그 교수님들과 그 조합장님께서 다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이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환경을 우리가 사는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농계분들이 오셔서 이런 말씀해 주신 것이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영농 태양광의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그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정말 그게 농사가 되냐? 2016년에 저희가 미친놈 소리도 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실증 단지를 통해서 수확량이 일부 감소되지만 충분히 농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실증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임차농 문제들도 오늘 이제 그런 저는 오해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좀 같이 대화의 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확산을 위한 제도들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분들께서 발의를 해주셨고 가장 최근에 이제 위성권 위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3월 10일자로. 저는 그 법안이 발의가 되고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조합장님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또는 개통연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힘을 모아서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설득을 해서 그 통과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산업계가 아니라 농업계에서 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발의를 좀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지정 토론자 한 분, 지금 변현단 이분인데 오늘 우리가 일정을 그동안 몇 번 딜레이하는 과정에서 오늘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이분이 다른데 오늘 강의를 하고 계신데 강의가 지금 덜 끝나가지고 오시기 힘들다고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좀 자기 반대 의견을 좀 갖고 있어요. 그 임차농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작물 생리상 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좀 반대 의견을 받도록 하고 오늘 오신 오수영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오수영 교수님, 예, 오수영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 저기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주로 이제 그 이니셔티브를 잡아서 특히 농식품부에서 그 저항이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농민단체에서 들어오셔서 그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문병환 그 조합장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갖다 그러고 그다음에 제일 좋았던 게 지금 아까 그 임차인도 영농 태양광 발전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대로 보내요. 예, 그러니까는
그 임차인들이 지금 반대가 제일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임차인들도 거기서 이제 농사 짓는 분이 다른 그 임대인들의 그 농사까지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땅도 있는데 자기 땅에서 지금 결국은 그 아까 이제 100kW면 요새 한 600평에서 700평, 900평까지 간 거지 그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하면은 되니까는 그것만으로도 자기가 그 소득이 확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 갖다가 지금 이제 문조합장님이 만들어 주셔서 저희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설득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분들을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 변현단 부분이 이제 반대하시는 뭐 잔대가 좀 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영농 태양광을 하지 말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그 에너지 기후 위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농촌에 돈이 들어가야지. 아까 이제 문조합장님 얘기하신다 누구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논하고 밭이 조금 적지만은 논이 한 50몇 %고 밭이 한 40몇 %였는데 계속 논은 줄어들고 밭은 그대로 있다. 저희들도 이렇게 그걸 지어보니까 밭농사는 소득이 훨씬 많아요. 8월 했더니 저희들 한 1,000몇백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리 했더니 한 200만 원인가 뭐 100몇십만 원뿐이 안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 논이 줄어든다는 걸 갖다가 그걸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농촌에 돈이 들어가야지 농촌이 살아나지. 지금 농촌이 그 이 농가 소득, 그러니까 농작물, 작물,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하는 게 그 전체 소득의 한 1,000만 원뿐이 안 되고 한 4천만 원 되는데 3천만 원은 정부에서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농촌에 돈을 그 많이 부었는데도 밑빠진 독에다 부었던 것 같고 실제로 소득이 일어나야 되는데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농촌이 식량 생산만으로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 에너지 생산을 해야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돈이 생기면은 돌아갈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 아파트 문화에서 그 농촌으로 가서 그다음에 애들 그런 데서 키울 수 있고 뭐 이러면은 그러면은 농촌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에너지를 95%를 수입을 하는데 그걸 농촌에서 공급을 하면은 그 지금 1,000억 불 정도 기름을 수입하는 돈이 농촌으로 가요. 그러면 농촌도 잘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돈이 우리나라에서 돌아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에너지 자립,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도 되고 또 식량 안보도 되고 그다음에 농촌도 잘 살고 그래서 이거는 일석삼조인데 지금 이제 그 임차인들 조금 이제 그런 분들 있지만은 실제로 그분도 그 이익이 된다 이것만 설득을 하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갖고서 지금 입법 아마 선거가 끝나면 이제 그 입법 같은 게 이제 되겠죠. 그럴 때 다시 한번 국회에서라도 하고 반대면은 이런 토론회를 같이 여러 번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그 갖다가 지금 뭐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서 그 저희들이 설득을 하면은 그 법 개정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저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우 선생님 오셨는데 최진우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예. 마이크를 켜시면 됩니다. 마이크 꺼져 있었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빨간 단추 누르시면 돼요. 빨간 단추 화면에. 아니 그러니까 그 화면을 터치하시면은 네, 이제 예. 됐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발표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저는 해양 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해양 쪽에도 예를 들면 뭐 갯벌이라든가 사천시에서는 갯벌에다가 지금 태양광을 설치한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결국은 태양광 에너지를 어디다가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로섬 그건데요.
예를 들면 순전히 태양 에너지만 얻으려면 고속도로나 도로나 그 길에다가 충분히 깔아도 웬만큼은 얻을 거 보거든요. 근데 왜 하필 농지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게 해야 된다는 건 저도 100% 동감하고요. 그에 따른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 제도적인 거, 그다음에 기술적인 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그런 그 이해 당사자들의 그 뭐죠, 그 서로 꼼꼼한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기초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회성 연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특히 경제성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작물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토론회에서 그 새로운 데이터를 좀 보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입법화를 하는 거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해가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거는 시범 계획을, 시범 사업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하면은 입법화 됐을 적에 추진력이 바로 생긴단 말이죠. 입법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법화 했을 적에 거기서 추진력이 바로 생기냐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대 여론을 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 시범 사업을 동시에 병행을 해가야지 입법화의 위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입법화에 목매달면 그건 잘못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양자 병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기 SMEA 이번 왜 마이크 빨간 거 그 단추 못 누릅니까? 아까부터 빨간 거 누르라고 그러는데 안 되네. 본인 소개하시죠. 마이크 고장이 기하면 마이크 고장이 났으면은 채팅창에서 문자로 자기 소개하시지 해주시죠. 예. 변현단 선생님 오셨습니다. 변현단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핵심적인 이야기 차인도 이 소득이 오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그걸 못 들으셨고 일단 본인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변현단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정말 이 토종 농법을 개성해서 생태적으로 국토를 가꾸는 그러한 실천적인 저명이사입니다. 그동안 제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본인이 인공형 태양광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견해를 좀 갖고 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이런 그 문제점 오늘 오셔갖고 좀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사실은 오늘 날짜가 제가 강의하는 날과 겹쳐가지고 지금까지 좀 온라인 강의를 좀 했고요. 저는 이원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토종농법이기도 하지만 토종 씨앗을 이제 보존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하는 민간 단체죠. 토종 시드림의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배경에서 보셨지만 이게 제가 짓는 농장입니다. 뭐 밭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3,000여 평 정도를 토종 씨앗을 한 매년 300품종 이상 해서 채종 농사를 짓고 있고요. 전국에 토종 씨앗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방법으로는 생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생태 순환 농사로 해서 저희 집이 자연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산의 물과 그 다음에 구들 뭐 이런 걸로 또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퇴비 이런 것도 저희들 그 집에서 나오는 거름 외에는 바깥에서는 유입되지 않은 순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농부일뿐만 아니라 토종 시드림 대표로서 전국적으로 씨앗 수집부터 시작해서 정책에 이르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자료 보내주신 자료들을 제가 죄송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까지 전남 하순에 토종 씨앗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30여 개 군시밖에 못했어요. 2008년도부터. 그래서 매년 할머니들은 돌아가시고 토종 씨앗은 할머니가 돌아가심과 동시에 이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2개 군시 이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밤까지 또 이루어졌고 오늘 아침서부터 또 다른 일정들 때문에 제가 그 여러분들의 자료들은 읽어보지 못했고 단지 제가 이제 이원영 교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되겠네요. 어제 제가 화순에서 3일 동안 수집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 힘이 들었냐면 저는 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기감이 좀 뛰어난 편입니다. 풍력이 있잖아요. 풍력. 그 화순에 풍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면. 근데 제가 이서 쪽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두통과 그 다음에 목이 뻣뻣해지고 구토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풍력이 아무 피해가 없다고들 다들 얘기하지만 실제 3일 동안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고 우리 수집단원에 한 3명 정도가 저처럼 기감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계속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사실은 돌아다니고 하는데 힘이 드는데 벗어나면서 이제 어제 밤에 하순군 벗어나면서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체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 많은 것들을 하는데 실제 그것들이 일으키는 그 폐해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은 풍력은 여기에 이제 논외로 뭐 한다 하더라도 풍력의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은 풍력이 되면 그 안에 모든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감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느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느끼고 다른 사람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어떤 악영향 느낀다. 근데 그 끼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토증, 이명, 저 이명 같은 거 없습니다. 이명, 그 다음에 목이 뻣뻣해짐, 울렁거림, 뭐 이런 두통, 일반적인 두통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3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태양광은 안 그럴 것이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에서 태양광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흉물이겠지만 굉장히 많이 그게 이제 돈 수입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보성에 벼농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위에 태양광도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가진 데이터는 없습니다. 가진 데이터는 없지만 이거는 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사고의 기본, 즉 저는 그 수많은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이 에너지 파장,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은 식물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식물들이 느끼고 있어요. 가령 제가 아주 비근한 예로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상추거든요.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상추예요. 그래서 상추를 심어놓으면 뱀이 옆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상추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느냐? 모든 물질들은 자기 고유한 에너지 파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에너지들이 서로 간섭이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저 인간도 그렇고 모든 동식물들이 그런 에너지의 파장 속에서 그 장 속에서 있다면 그러면은 이 집중된 태양광들이 결국은 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주변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이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도 분산돼서 돼야지 모든 그 집적된 에너지를 집중되게 되면은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그러면 그러한 에너지들이 어디에 그 주변의 인근 생태계라던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저는 벼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집중된 것을 하는 게 뭐냐면 동물들은 어떤 반응 없는 미생물들은 뭐냐면은 마치 어떤 겉에서 표시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그 생명체들이 그 생명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무시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체 에너지로서 자연력을 활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집중된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의 집적들을 위한 그런 지금 그린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렇게 산업적인 측면들을 확산하기 위해서 에너지 집적들을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식물이라던가 그다음에 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할 것이며 또 한 가지 알려드린다면요. 여기에 농민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벼농사도 가능하고 태양광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곡성 석곡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산속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들어오는 데는 어마어마한 흔히 말하면 황금 물결이 있는 가을이면 그 논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벼를 심게 되면 그 태양광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보상 어느 정도 되어진다면 저는 이 석곡 들판이 태양광으로 다 덮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조금의 소득이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게 벼에도 이상이 없고 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도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그 미혹된 이런 것들이 그 우리 대한민국의 들판을 태양광으로 다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태양을 빨아들이는 그 힘들이 그다음에 이 집적된 힘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단순히 축적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움직임 자체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에너지 장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먹는 거라든가 그 인근 생태계가 파괴된다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 인간에게 올 것이며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돈의 모든 들판들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눈 시각이 태양광으로 된 것을 보는 것과 오색 물결을 보는 것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치료 효과도 갖는 건데 이 자연에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됐을 때 또 태양광 에너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시각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암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원영 교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좀 폐쇄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들이 대체 에너지로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확실한 반대 의견을 그러니까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해서 태양광이 집중이 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여기서는 지금 어느 정도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농사 짓거나 어떤 그 작물에도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류기 때문에 전자파가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관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김천이나 이런 데 가면은 비닐하우스로 다 덮여 있어요. 성주 가면은 참외밭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가 경관이라는 건 좀 보조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비닐로 다 덮여 있는데 태양광으로 덮여 있는 것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그런 그 차선책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제가 그래서 사실은 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광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개별화 시켜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에 각각 집에 그런 태양광들이 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집적화시키지 말고 지금 개별화 시켜내자라는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한 농가에 태양광을 100kW밖에 안 줘요. 그래서 보통 농가가요. 보통 2-3천 평 농장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서 한 400평 정도만 하면은 100kW가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이 완전히 다 깔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우리나라에 좀 정비를 만들기 위해서 농촌을 완전히 말살하자는 정책은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이
태양광에 대한 어떤 공부가 조금 이제 좀 더 부족하신 것 같은데 태양광 판넬이 햇볕을 다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직접화가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양광이 뭐 이렇게 햇볕을 주변에 있는 햇볕을 다 빨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비치는 태양광만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 군데서 뭐 태양광이 집적이 돼가지고 거기에 막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사람 몸에 해로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크게 뭐 이 풍력은 분명히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명이 생기고 그거 맞는데요. 원체 거대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태양광은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 않은 것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해도 있으세요. 물론 주장하시는 바는 상당히 뭐 철학적이고 또 아주 건강한 주장을 하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좀 알 건 알고 아닌 건 아니고 그렇게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한번 우리 변 선생님은 충분히 그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그다음에 자기 제가 자신의 말씀드리면은 세계관과 그러한 농사를 짓고 작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잘 검토를 하면 됩니다. 검토를 하면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양 선생님, 양승열 선생님 지금 보고 제가 계십니까? 한 번만 잠깐만 예, 말씀하십시오. 그 직접 와서 영남대학교 있는 데든지 저기 그 보성이든지 한번 와서 보시면은 그 비닐하우스보다는 훨씬 농작물이 자라는 게 다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경관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방문을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한번 오시면은 저희들 직접 보시면은 그러고 다 설명을 들으시면 어떤가? 예,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예, 양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선친께서 전기공학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태양광 발전을 좀 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2, 3년 뒤에 갱신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저도 생각했던 게 태양광 발전 그쪽에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말하자면 작물을 심으면은 잡초 제거하는 노력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영농형 이런 태양광이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 사업자한테도 경비를 절감하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좋고 그 다음에 그걸 잡초를 제거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아무튼 간에 음지형 식물을 심어서 소득을 높이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그쪽 몰라서 오늘 처음 이제 이걸 들으면서 했는데 모든 태양광 발전을 말하자면 이렇게 영농형으로 바꾸면 제가 보기엔 태양광 사업자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의견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면은 생태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소상하게 과학적인 이해를 소상하게 좀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또 경관상의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누런 황금 들판이 있는 경우하고 군데군데 전부 다 덮이는 건 아니죠. 10,000평 농사를 지어도 자기가 그 설치할 수 있는 거는 600평 전후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렇게밖에 자격을 안 줍니다. 있는 걸 안 줘요. 10,000평 농사 지어도 1,000평 미만으로밖에 설치를 못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상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아까 시설 재배하는 경우가 요새는 하도 늘어나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한 농지는 시설 재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설 재배하는 경우에는 이게 궁합이 맞는 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 체르노빌 터지고 난 다음에 분유를 못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낙농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태양광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때 이게 무슨 에너지 공이라든가 빛 공이라든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 철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뭐 해가 전혀 없고 생태적으로도 해가 없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뭐 입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지만 그건 또 그거고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 차원이 아니고 국민들의 눈높이 수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감을 해가면서 에너지 자립, 농촌의 에너지 자립이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에너지 자립이 되면 고압선 필요 없고 원전 필요 없고 화력발전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거 하기에 만약 문제만 없으면은 그러한 문제점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문제 제기하는 지금 변 선생과 같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거는 제가 오늘 변 선생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지금 원래 5시까지 예정되는데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오늘 변 이연만 제가 한 마지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연만 회장님 어디 계세요? 이연만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어디 쌀 전업농 연합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멘트 해주셔야 이게 딱 활용 점정이 되는데 지금 자리를 비우셨나 보네. 잠수하셨습니다. 이연만 회장님을 대신해서 보성의 문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들리는가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아무튼 우리 변 마지막에 우리 사장님 말씀 생태적인 문제 이런 것들 저희들도 저도 농사를 평생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농촌의 문제가 아까 우리 윤 교수님께서 정말 농업인들의 문제를 잘 짚어주셨어요. 농촌의 다원적 기능, 토양의 환경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가지고 농촌은 보호해야 된다고 이런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농촌은 아무것도 발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주장 때문에 말 없는 농업인들 다수가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 관련 단체들이 반대를 한다라고 언론에 비춰졌습니다만은 실제 저희 보성 관내 농업인들은 영농형 태양광을 해주기를 학수 고대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생존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도 좋지만은 나의 주장도 좋지만은 이제는 농업인이 아닌 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을 때 지금 발전된 산업을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저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장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을 직시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토론회가 있으면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좀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주최하지 말고 이제는 쌀전업농협회에서 아예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시고 그 장소 회원들 다 홍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참석해서 우리 교수님 갖고 있는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만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는 이제 다음 단계는 지금 오늘이 이제 3월인데 지금 제가 저희 회장님 해서 농번기가 오기 전에 한번 농번기가 지금 5월달 되면 바빠지잖아요. 그 4월 가기 전에 한번 이런 자리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마무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그동안 오늘 집중적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여기 왼쪽 단추에 보면 기록 중이 되어 있죠. 이걸 지금 화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 선생님 반대 발언하신 부분, 생태적인 우려하신 부분과 다 기록이 됐으니까 이거 기록한 녹화된 걸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